자, 67쪽에 그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방사선에 관한 문제 풀어보고 태양 전지와 여러 가지 발전, 신재 생에너지 해서 8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문제부터 보면 다음은 중수로에 대한 설명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라늄 235의 핵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수로는 감속제와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이때 이 중수는 D2O라고 적혀 있는데 요 D가 바로 이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그래서 질량수가 2인 무거운 수소, 중수소가 되겠습니다. D가 예. 그 질량수가 더블이에요. 예, 더블. T는 트리튬이죠. 예.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 질량수가 3인. 예. 무거운 수소고요. 이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가 중수로예요. 예, 가는 속력이 느릴수록 우라늄 235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는 뭡니까? 예, 중성자가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는 경수에 비해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감속작용이 좋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핵분열 반응 보면 제가 그 노트에 필기해줬던 반응하고는 또 다른 반응으로 중성자가 2개 나오는 반응입니다. 제가 필기해줬던 건 중성자 3개 나오는 핵분열 과정이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 보면 가는 중성자이다 일단 맞죠? 그다음에 나 물질에 있는 가수인데요, 중성자수인데요. 중성자수를 구하려면 질량수와 원자번호를 구해서 질량수에다가 원자번호를 빼주면 중성자수가 되죠. 질량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친 거고 원자번호가 양성자수니까. 그래서 이 나의 질량수를 X, 나의 원자번호를 뭐 Y 이렇게 둡시다. 그럼 X 계산을 해보면 235 더하기 1은 X 더하기 97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X가 236 빼기 99 해서 137이 되죠. 그래서 이미 리언은 틀렸다는 것을 질량수만 계산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137은 질량수죠. 양성자수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네. 아, 저 근데 수업 녹화 중이어가지고 두드러 바꿔도 돼요. 체육이 오기신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헌혈할 사람 몇 명? 헌혈할 사람 몇 명 정도? 나중에 좀 일씩 보내줄게. 헌혈할 사람. 나중에 혹시 있으면요, 제가 한 10분이나 20분 남겨놓고 보내드릴게요. 네. 그 나중에 혹시 헌혈할 사람 있으면은 수업 끝나기 20분 전에 얘기해. 보내줄게. 자, 그 나 물질에 있는 요 137은 질량수고요. 마저 구해 봅시다.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 번호를 구해야 되죠. 원자 번호도 보존이 됩니다. 92 더하기 0은 y 더하기 37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를 구해보면 원자 번호를 구해보면 y가 55가 되고요. 그럼 질량수 구하려면 x에서 y를 빼줘야 되죠.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82가 됩니까? 82. 예, 55입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는 82가 됩니다. 82.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 초등학교 과정에 그 산수책을 한번 복수해 넣더라고요. 아, 요새는 초등학교도 수학이더라. 맞나? 네. 예전에 산수였거든. 핵반응 전과 후에 입자의 질량의 합은 서로 같다. 질량의 합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핵 반응 전과 후에 입자들의 질량수의 합은 서로 같다 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줄어들 만큼 극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질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량수는 같고 보존이 되고 질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 보면 다음은 원자핵이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를 방출하는 과정을 핵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알파, 베타, 감마의 그 전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라고 했는데요. 그걸 뭐하노? 뭐 그냥 같이 보는 거야? 지금 같이 자는 거고 수업 시간에 같이 자고 너무하네. 자, 알파선은 정체가 뭐였죠? 예, 헬륨 원자핵이었죠. 베타선은 전자였고 감마선은 그냥 전자기파였죠. 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238은 230 더하기 4가 되고 92는 90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2고 질량수가 4. 헬륨 원자핵 맞죠? 네. 그 다음에 붕소입니까? B는? 네. 붕소가 또 핵변하는 과정을 보면 12는 12 더하기 0이 되죠. 5는 6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내가 얘기하면 같이 계속 얘기하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기본 전하량이면서 음전하라는 뜻이고요. 질량수가 0이라는 것은 질량이 0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만큼의 질량으로 쳐주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과정 보면 탄소 자체가 그냥 원자핵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그 에너지 상태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12는 12 더하기 0, 6은 6 더하기 0. 전하량이 0이고 질량수는 또 쳐주지 않는. 실제로 근데 광자는 질량이 0인 입자이기도 합니다. 예, 질량이 0인 입자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광자입니다. 광자. 이때 한 개의 광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기억 보면 알파 입자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크다 했는데 중성자 수는 질량수 빼기 원자 번호니까 2죠. 양성자 수도 2고 똑같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베타는 양자나 틀렸죠. 답은 뭐 디귿이 되겠는데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단원 마지막 주제 태양전지와 여러가지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전지하고 연료전지가 나와 있는데 태양전지하고 연료전지는 이제 아마 물리원칙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 유의하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발전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소규모고요. 뭐 보통 이제 발전소를 만들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전자기 유도 이외의 방식이 될 것 같아요. 태양전지는 광전 효과입니다. 그 원리가.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예전에 그 고고할 때 했었습니다. 그 뭐고 피인 접합 다이오드 할 때 구조가 비슷해서 그냥 같이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령부터 일단 알려주면 P형 반도체 쪽이 포지티브 플러스 극이 되고 N형 반도체 쪽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로 생각을 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지의 역할은 회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로에서 실제로
전화 운반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전기장은 빛의 속도로 걸립니다. 전기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은 연속적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 되려면 전지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전자 입장에서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 위에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 N형 반도체 쪽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얘는 되게 얇거든요.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빛이 PN 접합면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의 에너지를 줘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그러니까 P형 반도체의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줘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하도록, 여기 이제 광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자가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한 겁니다. 이때 원자과 띠보다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원자과 띠가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가 되고, 그 위에 에너지가 좀 더 크지만 비어 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PN 접합면에서 이 전자와 양공이 쌍이 생성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얘가 또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 그리고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 회로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D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나 D틈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태양전지가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D틈 이상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요 간격이 D틈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에너지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한 여기서 한 요 정도가 되려나? 요 더 깊이까지는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려나? 아, 요거는 그 위치는 아니죠. 요거는 에너지 상태니까. 요게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네요. 요때 D틈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금속에서는 일함수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광전 효과 같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해당이 되는 범위가 가시광선 범위니까 D틈이 가시광선 범위인 걸 이용하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태양전지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싶고요. 연료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료전지로 일단 연료는 뭘 쓰냐 하면 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저는요, 그 연료전지의 연료로 수소 이외의 물질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수소 연료전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면요,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학전자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에요. 극 자체는 똑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에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는 연료인 수소가 들어가고 하나는 산소를 이불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공기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료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요사이는 전해질 용액으로 채워져 있고, 여기 이제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수소가 좀 더 전자를 더 잘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되고요. 이때 그럼 수소가 이제 전자와 플러스 양이온인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도선을 따라 반대편 극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 있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반대편 극으로 이동합니다. 반대편 극에서 다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가지고요, 산소와 함께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H2O가 되는 거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환경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이 플러스 극, 그리고 수소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하 운반자의 움직임으로 전류의 방향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근데 점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전류가 있는데 마이너스 극에 이제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료인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바뀌게 되고요. 이 중에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움직임으로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플러스 극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물이 되는데, 이때 이 물은 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어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 울산에 있는 수소타운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어요? 수소타운 가본 사람? 있어요. 네, 그 동아리나 뭐 이렇게 그 진로 체험 때 간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수소타운에 가보면 그때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 수소타운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사는 사택이 있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집집마다 수소 연료 전지가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도시가스 공급하듯이 관을 통해 가지고 수소 연료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공짜로 공급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도 생산하고 따뜻한 물도 나오니까 난방수로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 난방 비용과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를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수소가, 근데 나도 이제 그 수소타운에 체험하기 전에는 수소가 대부분 전기분해로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로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분해에 들어간 에너지보다 더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래도 이제 밤에는 이제 전기가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 놨다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정유 과정에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이 많은데요. 친환경적이고, 어찌 보면 하나의 단점이라 볼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하잖아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성냥불 갖다 대는 거. 산소는 그냥 훅 타오르는데 수소는 터져. 퍽 하죠. 그때 그것도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퍽이라고 썼. 퍽 한다 이렇게 팡 한다면 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퍽이 정답으로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 수소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하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근데 원래 가스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폭발성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했고요. 실제로 폭발 사고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새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연료통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하도록 위쪽으로 폭발하면 이제 좀 덜 위험하죠. 그래서 요새 버스는 바닥에 뭐 없잖아. 바닥이 되게 가깝고 그냥 판때기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수소 버스도 있던데, 수소 택시도 있고, 그거를 이제 또 주도하는 지자체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이제 친환경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상용화되어서 일반인들에게 파는 차도 있어요. 그걸 최초로 한 게 현대예요. 투싼 가지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LA 지역에 팔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파워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폭발만 안 하면. 한 번 주유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진다더라고. 서울 부산이 된다더라고요.
아 내가 뭘 깜빡했나 했더니 영상들을 다 안 보여주고 있었네. 야 그 기왕하는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영상 봅시다. 네. 그 영상 보는 동안 현역할 사람은 뭐 가도 되고.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다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및 액화 및 가스화를 신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더라고요. 이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인데 새로운 에너지는 아닌 약간 신소재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제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는 그냥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연료전지의 연료로 거의 수소를 쓰고요.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석탄, 액화 및 가스화를 보면 요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가지고 석유로 바꿔서 주로 석유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많이 연구를 했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 석탄이 많이 있었었고 북한에 또 석탄이 많이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를 중단하게 된 계기가 이거를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비용이 석유를 수입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나중에 석유값이 많이 비싸지면 이것도 다시 부활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석유의 대체는 석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대체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 가지 산업에 연관이 없고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그걸로 관련 제품들을 섬유도 다 석유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는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예요. 재생 가능하다는 거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00일 뒤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고 1000년 뒤에도 있고 만년이 뒤에도 있는 이런 게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보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이 태양이 근원이고요. 태양열, 태양광, 태양은 오늘도 뜨고 만년 뒤에도 뜨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분명히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태양이 없어질 리는 없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에너지, 생명체는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있는데 식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제 식물을 통해서 알코올을 채취해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걸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이 싼 똥 있죠. 똥을 이제 썩혀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발전하는 방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일부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가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얘가 기름똥을 싼대요. 그 기름똥으로 석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에너지 혹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도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게 재생 가능한 거죠. 근데 풍력, 바람도 계속 불죠. 재생 에너지에 속하고요. 수력,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서 높은 지대에 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 에너지, 뭐 파도를 이용한 거랑 조수간만을 이용한 발전. 조력 발전이 조수간만을 이용한 겁니까? 네. 조석 발전이라고도 합니까? 그리고 조류 발전은 또 다른 거죠. 이제 해류를 이용한 발전이 있고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해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열 발전, 지구의 내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이 지열 발전은 태양이 근원이 아닙니다. 그 해양 발전 중에서 조수간만을 이용한 거는 달의 인력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또 태양이 근원이 아닙니다. 또 폐기물,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재생 가능하죠. 왜냐하면 계속 폐기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이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 상식 수준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작년 외우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림은 풍력 발전,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주택을 나타낸 건데 아직은 뭐 이런 주택은 없을 것 같네요. 미래에 이제 주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옳은 것은 기억 1번 풍력 발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벌써 답이네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죠.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해도 맞고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해도 맞습니다. 연료 전지는 전자기유도 아니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투진기로 터빈 없죠.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태양열 발전은 여기 맞죠. 자, 태양열 에너지는 핵분열 과정 아니죠. 그냥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요. 뭐 좋게 봐서 태양까지 간다 해도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보더라도 틀린 거죠. 그 지열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 거 아니죠. 지열 에너지는 그냥 지구 내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과 이제 미래 에너지에 대한 두 가지 뉴스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 전지에 대한 영상 연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전의 현재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 원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031년까지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 올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7.0 이상의 지진, 1구 확정 7.4까지 지진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백만 명이 그 피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0%를 책임집니다. 현재로서는 석탄을 제외하고 이 많은 양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LNG뿐입니다. 하지만 LNG 구매 단가는 원전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거론되지만 당장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석탄, 가스의 발전 비율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신재생 설비는 여하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동률은 완전히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중 공사에 들어간 4기를 뺀 6기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전과의 공존이냐 결별이냐, 그 선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부터 우리 미래 삶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은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년을 맞아서 한국원전의 현재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쓰겠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쌉니다.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 돈이 덜 드는 석탄과 원자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할 때 석탄의 발전 단가는 45%, 원자력은 4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든 일본이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때문에 소비자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정착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단열재로 난방비를 줄이고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으로써 이런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싸게 에너지를 만든다는 원전 신화. 6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큰 희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슈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폐핵 연료봉 있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에너지 전환 부분은 좀 신경을 다 쓰고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깜빡하고 또 안 봤던 연료전지에 대한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연료전지는 그 반대 과정으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물과 열을 얻는 장치로서 3차 전지라고도 부른다. 연료전지는 183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그로브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용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2년 미국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던 2인승 우주선의 발사 계획인 제미니 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재되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 챌린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용 전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음극에서는 수소가 2개의 수소이온과 2개의 전자로 분해된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극에서는 이동해온 수소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을 전력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연료전지의 기본 개념이다. 기존의 화학전지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 후 버리거나 재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고 생성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에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이 높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다는 힘의 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